안녕하십니까. 조영달 교수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사회의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사실상 모든 사회 분야가 과거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또 멈춰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의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교육 정책 자체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거나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지 또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부총장과 대학원장을 겸하고 계시는 이대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이신 김희백 교수님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그 대한민국 교육을 세우다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의 전망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진행해 왔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또 교육과정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안적인 이야기도 나누어 왔습니다만 그 역시 이제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말씀을 같이 해봐야 할 것은 이건 뭐 제 생각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2020년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일어난 변화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서로 좀 먼저 좀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우선 김 학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이 프로그램에 사실 첫 회에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리고 이에 잘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듯이 올해는 예고 없이 들이닥쳐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찌 보면 이제 가장 그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범대 학장으로서도 이제 사실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게 올 초에 수업을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접하고 나서 과연 어떤 교육 플랫폼을 쓸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교수님들께 안내를 할 것이냐, 또 이때 필요한 장비, 시설 이런 건 도대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고 한참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학은 이제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이게 빠르게 거기에 정착을 했지만 제가 듣기로 초중고등학교는 훨씬 더 이제 대학보다는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사회 전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교육도 그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원격 교육으로 전환했던 그때의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앞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그러한 교육의 어찌 보면 진면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발생한 교육 불평등 심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도 이제 역시 올 한 해 저희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와 화두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한 서너 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예. 물론 첫 번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로 인한 어떻게 보면 거의 떠밀려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오히려 더 증폭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우선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 불평등 문제가 물론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대면 교육 상황을 당하고 보니까 더 그 부분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화됐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으로 대표가 되는 그 첨단 정보통신 이런 부분의 발달을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적용하고 또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대비시켜야 되느냐 우리 학생들을 그런 논의들이 더 올해는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금방 해결할 수 없는 현 체제를 강하게 지금 지탱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방식들 이런 방식들이 그러한 한편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굳건히 서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좀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이라고 하는 그 관습적 개념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진단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는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니까 또 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장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 이제 불평등의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이번 이 교수님 먼저 좀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이 교육이라는 측면을 보면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대면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급작스럽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그 학교라는 틀 그리고 대면 교육이라는 그 틀에서 가려져 있지 않던 부분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학습자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주관해서 교실을 관리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끌고 가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대면 상황을 우리가 대면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학습자들의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리고 학습의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존에서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뭐로 이어지냐면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교육 격차 이 부분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취약한 집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듬고 가야 되느냐,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젠다, 사실 기존부터 있었던 아젠다지만 새롭게 그 부분들이 더 크게 부각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강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초기에는 적어도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취약했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몇 가지 도전적인 측면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 이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과 관련한 측면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시고 저도 좀 한 이야기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교육을 했는가 하는 걸 갖다가 물어봤더니 초기에는 상당수의 그 교사들은 그냥 EBS 방송을 청취하게 했다.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이유는 하시다시피 그 교사 입장에서 비교적 쉽게 양질의 교육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당시에는 이 온라인 그런 이렇게 와이파이 접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우려 없이 얼마든지 잘 못 들으면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있기는 하나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교사가 수업을 녹화하고 녹화본을 편집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기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그런 부담을 상당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교사들이 참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부족한 것을 알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온라인 수업 방법이나 경험에 관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게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답한 교사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고무적인 그러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습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계속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지원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국가에 대한 역할이 이제 과연 어떠한가 이것도 그렇죠. 이제 큰 문제인데 혹시 김 교수님 뭐 국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 여쭤보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과 예. 관련해서 이게 국가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이제 이 자기 수업을 이제 녹화를 할 때 그냥 녹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에 필요한 어떤 리소스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교육에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이제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외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되게 이제 또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한 좋은 자료들을 좀 잘 저기에서 오픈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 소유권이나 이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조금 제도적으로 교육용으로 쓰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육하기 편하게 좀 잘 정리해가지고 좀 안내를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학교 상황에서는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그야말로 좀 심하게 말해서 학교 방역 지침 이것만 있지 이러한 방역이 필요한 시대에 학교 교육 지침 이게 그렇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서 예. 그건 상당히 이제 좀 안타깝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네. 이제 이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또 이 우연한 기회이긴 뭐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의도치 않게 얻게 된 하나의 그렇죠. 소득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이 교수님 앞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사회의 역할을 하면서 학교 현장과 관련을 맺다 보니까 제가 캐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야간에 대부분의 일들을 교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네. 한다고 생각도 스스로 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중심이 돼서 교육을 해야지 이제 강한 의지와 선생님들이 열정과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자의에서 그렇죠. 벗어나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학생들이 가정에 더 많이 머물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모나 지역 사회에서 많은 경험들을 한 채로 학교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어쩔 수 없이 학습자의 주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교육 과정 전반도 개편해야 할 거고 또 학교의 역할도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는 교육의 중심이야 하는 그런 주도적 학교 그렇죠. 그 개념으로부터 학생의 어떤 출발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육의 지향인 또는 교육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중재해주는 주도적 학교에서 중재적 학교로 저는 이제 그렇죠. 개념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네, 맞습니다.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교육하면은 교육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하자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자 너희들 이거 공부해 이거 공부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 이거는 저런 식으로 공부해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늘 학습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뭐 학습자의 선택권을 뭐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있어 왔지만 그 맥락이 사실은 학교 교육 체제 안에서 그러니까 교사 주도형 학교 교육 체제 안에서만 주로 논의가 되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의 장이 확대된 것이죠.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학습을 지속하도록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과제가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당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준비할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게 국가나 어떤 지역교육청 이런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가 방역도 하고 뭐 기존에 이제 비대면 수업도 준비를 대면 수업에 했던 것을 이제 비대면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이 일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로드가 걸리는 것들인데 그것을 이제 다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초기에는. 그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급작스럽게 당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원 체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그 이제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네, 네. 그다음 아까 이제 저희들이 제기됐던 불평등 문제를 좀 간략하게나마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 제가 오기 전에 그 이제 불평등과 관련해서 서구에 최근에 나타난 통계들을 보니까 이제 뭐 학업 성취의 격차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업 중도 포기 비율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런 통계를 이제 서구 국가들이 일부 국가에서 낸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드러난 이제 새로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저희들은 뭐 중도 포기는 이제 우리 제도상으로는 그게 의무 교육과 관련돼 있고 해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의 경우에서 이제 학업 성취의 격차가 그렇죠. 이제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저도 경험하기에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으니까 이 진짜 그 시험의 성적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다 하는 사실 차원의 결과를 이제 뭐 비록 학교 한두 개 사례이긴 하지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김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열어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중도 포기한 학생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겉으로 드러나서 진짜 행정적으로 나 포기해라라고 선언하지 않고 실제로 숨어서 수업을 안 그렇죠. 하고 있는 학생은 포기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포기를 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서베이 했다고 했을 때 그때 교사들도 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그 학업 격차는 훨씬 더 커졌다. 근데 그게 사실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수업이라고 하는 게 그 학교에 어거지로 이제 그 대면으로 갖다 놓으면 공부하기 싫어도 딴 생각을 할지언정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딴짓도 하다가 그래도 가끔씩은 선생님 말도 좀 듣고 칠판에 있는 거 적어도 받아 적기라도 하고 그러는데요.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학생의 그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기가 어쨌든 키고 뭔가를 갖다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참 그 저기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어렵고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받는가, 조력의 기회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참 달라질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이고 뭐 또 다른 요인으로는 뭐 너무나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어떤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그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다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뭐 노트북이 집에 한 개밖에 없다. 근데 이제 애는 이제 둘, 셋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은 참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학업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또 다른 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IT 관련 그런 역량이 떨어진다든가 자기 주도성에 있어서 그러한 능력 같은 것이나 그런 의지 이러한 것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사실상 그러한 문제들을 있고 또 이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온라인상에서는 도무지 누가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실제로 조금 학업이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학생들을 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 이런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어떤 대처 방안 같은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예. 교수님 예, 보충. 예. 뭐 교육 격차 혹은 교육 불평등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교육 격차나 교육 불평등의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통계적인 수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성적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정의 어떤 교육에 대한 기대라든지 또는 학교의 기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정량화하기가 어려운 그렇지만은 교육의 격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게 사실은 성적이죠. 아까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제 성적은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약 30% 정도는 이 기초학력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말하자면 겪고 있고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그 추세는 뭐냐면 최근에 약 한 10여 년 동안 그 최하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의 비율이 2배 내지 3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200 내지 300%가 급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그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마 최근에서야 그게 조금 관심을 받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냐 그 방법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 코로나 시대에는 진짜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이죠. 근데 흔히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이제 맞춤형 수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맞춤형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것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아주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올바른 의미를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맞춤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엊그저께도 일선에 그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사례를 나누었었는데 예를 들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초반부터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말하자면 흐트러진 자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교사 간의 공동체 형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학교와 가정 간의 이 학습 공동체 교육 공동체 이 부분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물어봤더니 초반에 부모님들의 손을 이제 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주는데 끝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초반에는 해주는데 자 다음부터는 니네가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면 때와 똑같은 루틴으로 제 시간에 앉아 있고 제 시간에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초반에는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양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지원을 했더니 효과가 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정에서 다 알아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처럼 가정에다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시대에는 좀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 이게 두 분 말씀 속에 저희들의 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이미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 속에 이제 재미있는 몇 가지가 저는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생 개인과 관련한 어떤 드러나는 격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인 그렇죠. 것이든 간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이 학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유형의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하느냐 하는 이제 그 학습 지도와 관련성 속에서 가정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하나 굉장히 깊이 제기된다 그렇죠. 하는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있어서 지능정보 사회와 맞물려서 이제 이건 뭐 가정의 경제 형편하고도 관련되겠습니다만은 가정이 어떤 유형의 기술적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그 문제가 또 하나 이제 네. 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이제 학교가 해야 할 일인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보니까 학교가 지금 학생에 대한 파악이 거의 되질 못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매일 학교 나오고 가까이 있으니까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학생이 오니까 그 학생을 보면 이제 학생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실은 학교가 좀 능동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락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찾아도 보고 이렇게 여러 방식을 동원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기에는 아직 학교가 여력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의 논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서는 이제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고 이제 기계를 제공하고 또 AI와 관련된 교육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또 한쪽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예를 들어 학생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재난의 시대에는 긴급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 부분의 학생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은 몰라도 그냥 거의 이 학생은 지금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와 있다 하면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거기로부터 학생을 상담하고 또 새로운 교육이 있으면 해야 할 걸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긴급 교육의 필요성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관점은 교사가 부족하다. 지금 아까 김 학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일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이제 그 일을 지금 벌어진 이 불평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가 늘어야 한다. 이 논의도 하나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생각에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렇게 효율화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실제 이제 이게 결국은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이게 보살펴주고 같이 해 나가고 같이 뭔가를 해 나가는 그건 이제 결국은 선생님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건 좋은 일이니까 지금보다는 좀 이제 증원의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하나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사의 문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요즘 이제 좀 뜨거운 이슈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교육부가 이제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두 분 또 부총장님이시기도 하고 학장님이시기도 하고 직접 그 당사자이시기도 해서 이 교원 양성 체제와 관련된 문제를 뭐 지금까지 우리 논의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관련되면서 또 뭐 별도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먼저 우리 부총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하자 이런 논의는 정말 역사가 좀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때마다 추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학제를 바꾸자 또는 한때는 뭐 교육 과정을 바꾸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일단 그 목표가 뭐냐라는 것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는 게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문제라고 할까요? 원인이라고 할까요? 문제나 원인 진단이 정확하게 됐느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교원 양성 체제를 왜 개편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봤을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 수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입학생을 줄이면 됩니다. 사실 교원 수가 문제라면 덜 뽑으면 되거든요. 덜 뽑아서 덜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원 양성 체제를 바꾸느냐, 이거하고는 논리적으로 좀 안 맞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현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질 높게 못 가르친다, 그게 문제다라고 한다면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교사 양성 기관에서 가르치는 방식, 이것을 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러니까 말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충분히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데 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비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체가 과연 뭐냐는 것이죠. 정말로 어느 부분에 전문성이 모자라는 것이냐, 그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뭐 미래 첨단 기술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완을 할 것이냐, 이 대책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책을 논의하려면 문제를 알아야 대책을 논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원 양성 체제를 뭐 4년인데 5년으로 늘린다. 그럼 5년으로 늘리면 그 질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게 과연 연구 결과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뭐 이 체제와 이 체제를 합친다. 그러면 그 체제가 과연 우리가 진단한 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이야기가 뭐 교원 양성 체제를 항구적으로 계속 이대로 가자라는 뜻이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야기를 하는 주체들이 보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논의가 엇갈리고 결론으로 도출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목표와 원인의 진단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도 뭐 사실은 100%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 학장님. 네, 그 조금 말씀 주신 것에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이 교원 그 양성 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이 됐을 때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러한 것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어떻게 해야 교사 양성 되는 그 숫자를 줄이나 하는 그런 데 주로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을 보고 좀, 야, 이거보다는 길러내는 교사의 질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이제 그러면 우리의 그런 양성 과정은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범대학에서 이게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이, 참 학생들이 오랫동안 그 지식 전수형 그런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시대에서는 뭐 이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이 아니고 뭐 촉진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의 우리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제에서 과연 가능한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서는, 사범대에 들어오면서는 당연히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올 때도 교수님으로부터 나는 뭔가를 갖다가 배우는 학생이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들은 대부분 이제 사실상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걸 잘 이해해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학생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교원 양성 체제에서는 졸업할 때쯤에는 이게 예비 교원으로서의 정체성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생의 어떤 신념, 또 어떤 지식, 경험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깊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거를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조금 지금과 같은 그 교육, 지금 그 학생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교육 경험,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반성해보는, 깊이 있게 성찰해보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비교원 시절에 이게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좀 가르쳐보는, 수업 시연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기회를 갖고 그냥 그 가르쳐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수자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자기가 수업 경험한 것 여기에 관해서 함께 성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행동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적어도 수업 시연을 할 때는 학생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또 배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또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 예비 교원으로서 어떤 정체성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도 좀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런 논의의 구조를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사실은 문제인 것 중요하지.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한번 저희 사회가 해봤던 것처럼 이제 일반적 사람들을 다 모으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이제 일종의 관련된 집단들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저런 논의가 가능한데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논의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저희들이 좀 마무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면 이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외부나 혹은 정부의 주도로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교사 양성기관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교원을 양성을 할 것이냐에 관한 어떤 뚜렷한 어떤 인식이나 지향점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체제가 바뀐다고 하면 결국은 그건 몇 년 안 가서 또 같은 문제가 아마 불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친다면 저는 일단 교사 양성기관에서 어떤 교원을 양성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교원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보느냐,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원의 그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역량으로서 무엇을 규정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논의가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 교육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교육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네 라는 수준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외형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걸 서포트하는 어떤 시스템으로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거꾸로 큰 틀을 먼저 바꾸고 그 안에서 뭘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외형적인 부분을 바꾼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 수는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선후로 따지면 그게 먼저 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있으면 네. 해주십시오. 예. 사실상 이제 우리 어떤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과정이 이제 보면 하향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보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몇몇 사람들에게 정책 과제를 주면 그 정책 과제에서 어떤 결론을 갖다 내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여러 이해 당사자들, 교육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거기에 관한 의견을 듣는데 사실 이제 교사 양성 기관은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잘한 것도 있고 또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또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런 입장이고 이제 그에 비해서 다른 일반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고민을 깊이 해본 분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정책 과제에서 나온 거기에서 무슨 다른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어떤 심도 있는 소위 이제 수기라고 말은 붙이는데 수기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러한 어떤 앞으로 이제 더욱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큰 비전을 갖다 세우고 그것이 이제 학교에 잘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를 잘 길러야 된다. 이러한 대명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정착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상은 좀 더 세심하게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어떤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을 갖다가 이 학교 현장에 구현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로드맵 만들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이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이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짚어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 두 분 말씀 이렇게 종합하니까 지금과 같은 이렇게 뭐 아주 단순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칭해서 단순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절차에 대한 것도 깊이 논의해서 절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정말 좀 전문적 수기 과정을 제대로 거친 이후에 이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 코로나 시대와 교사 양성과 관련해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나누어 봤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우리나라 교육을 돌아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코로나라는 막강한 장벽 앞에서 과연 학교와 교육계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의 빛이 비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